안녕하세요. 토요명의 건강 스페셜 왕성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치의학 박사 정림입니다. 오늘도 건강과 질병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시청자분들을 위한 1:1 맞춤 상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나와 내 가족의 건강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지금 바로 02-2000-4959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제 빅나리 아나운서와 함께 먼저 만나보시죠. 네, 소변 때문에 밤잠을 설치거나 소변을 본 후에도 개운치 않은 남성분들. 특히 중년 남성에게 흔히 발생하는 대표 질환이죠. 전립선염과 전립선 비대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대한비뇨기과 학회에 따르면 55세 이상 남성 100명 중 약 5명이 전립선 암 환자로 밝혀졌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전립선 질환이 있거나 전립선 암 수술 후 노실금이나 발기부전 등 성기능 장애가 생기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하는데요. 현대사회의 고령화와 서구화된 식습관에 의해 매년 전립선 질환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요즘. 대한민국 남성들의 말 못할 고민 지금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네, 건강 스페셜. 오늘은 중장년층 남성들의 흔히 발생하는 전립선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 함께할 원장님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박찬진 원장님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화면에서도 저희가 봤지만 전립선 질환 환자 수가 급증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전립선 질환에는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염, 그리고 전립선암이 있는데요. 40대 남성 중에서 전립선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매년 전립선 검사를 받는다는 게 좋다는 얘기도 있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립선 질환에 대해서 또 잘 모른단 말이에요. 보통은 여성들은 이제 전립선 질환이라고 하면 대부분은 요로결석 이 정도 생각하는 부분이 많지 어떤 부분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아요. 네, 박찬진 원장님, 네. 먼저 전립선은 또 어떤 기관이고 어떤 네. 위치에 있으며 어떤 역할을 하는지 네, 먼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립선은 그 말 그대로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그런 셈이거든요. 근데 사실 선이라고 지금 표현이 됐는데 선은 아니고요. 갑상선, 갑상셈이잖아요. 근데 네. 전립선은 이제 우리 남자한테만 있습니다. 여자한테는 네. 없고. 근데 이 전립선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만약에 전립선이 없다면은 아마 인류가 생존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성 기능에 의해서 이제 부부관계를 해서 아기를 낳는 거에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성기능, 그 배뇨 기능을 이제 주로 담당하는 그런 장기입니다. 이제 골반강내에 위치하고 있고요. 위치는 그다음에 방광하고 요도의 중간 역할에 있습니다. 크기는 한 29g 정도 지금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옆에 방광이 있고 밑에 전립선이 있고 전립선 뒤에는 또 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반강내의 가장 우리 몸 센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은 소변, 방광내에 있는 소변이 전립선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환하고 부고환하고 거기서 생성되어져 있는 정자가 정낭하고 전립선에서 만들어져 있는 그 전립선액과 같이 섞여서 우리가 이제 정액의 일부분을 만드는 그런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발기력이 떨어진다든지 성기능 장애 뭐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일어날 수 있고 소변 보는 것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여기에 이제 이런 증상들에 아까 말씀하셨던 전립선염, 염증이 생기는 경우, 비대가 되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암이 생기는 경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전립선염에 대해서 먼저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전립선염은 우리가 이제 성인이 돼서 20대, 30대, 40대 됐을 때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에요. 이제 비대는 안 생깁니다. 비대는 이제 나이가 50대 됐을 때 이제 생기는 경우고요. 그래서 이제 전립선염이 생기면은
소변 보는 경우가 굉장히 불편하고 통증이 있고 우리가 회음부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회음 부분이 이제 음낭하고 항문 사이에 있는 부분을 회음부라 그러는데 우리가 이렇게 딱 앉을 때 이렇게 받치는 부분을 회음부라 그럽니다. 거기에 이제 통증이 있고 불편합니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심한 경우에는 우울증까지도 올 수 있는 그런 전립선염이고요. 이게 이제 세균성하고 비세균성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세균성인 경우에는 적절한 항생제를 투여해서 치료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급성으로 오는 경우에는 소변을 갑자기 못 보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정말 응급실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젊은 연령층에서 많이 생기고 또 세균에 의해서 가끔 성병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성병에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한 10% 정도 생길 수가 있고요. 전립선 비대증은 이제 40대는 별로 증상이 없어요. 전체 100명 중에서 20명 정도밖에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50대가 되면서 급속하게 늡니다. 40명 정도, 40% 정도. 근데 전립선 비대증이 오면은 비대가 되어 있는 부분이 요도를 압박하기 때문에 소변 보는 거가 일단 가늘게 나오고 빈뇨가 생기고 잔뇨감이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소변이 안 나오니까 아랫배에 힘을 주고 그러니까 주로 어르신들한테 많이 생기는 게 전립선 비대증이고요. 그래서 60대, 70대 되면 거의 50%, 60% 이상에서 이 증상이 많이 생깁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전립선 암은 전립선 비대증과 별개로 거기 암이 생기는 경우에요. 증상은 동일합니다. 암 세포에 의해서 요도를 압박하니까 배뇨곤란이나 성기능 장애나 이런 것들은 똑같이 올 수 있는데 이건 암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암이 다른 데 전이가 되고 그러면 생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립선 암은 우리가 조기 진단하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빨리 발견해서 전립선 암만 제거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생명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좀 암 중에서 자비로운 암, 좀 예후가 좋은 암입니다. 근데 조건은 조기 진단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이렇다고 하면 원장님 아무래도 30, 40대 때는 전립선 염 정도만 걱정을 하면 되지만 이제 40대, 50대가 넘어가면서부터 전립선 비대증을 걱정하게 되는 이런 연령대가 되는 거잖아요. 예. 이 전립선 비대증이 왔을 때는 보니까 압박감 때문에 훨씬 불편감이 많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예. 자가 진단 방법에는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가 진단하기 전에 제가 이제 그림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림 도식도를 좀 보여드릴까요? 전립선 비대증. 예. 네,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인가요? 예, 여기 이제 우측에는 정상적인 조직을 얘기하는 거고요. 비대가 되면은 세포가 이렇게 커지기 때문에 예,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우측에는 전체 전립선이 정상적인 조직이고 이제 좌측에 있는 거는 그 안에 몽골몽골하게 돼서 그 조직이 비대가 되고 세포 숫자가 늘어나는 전립선 비대증 증상이에요. 그러면 요 가운데에 요도가 저렇게 커져 있는 비대되어져 있는 조직 때문에 압박이 되거든요. 그럼 소변을 못 보는 증상을 지금 나타내는 것입니다. 저기 이제 50대 이상에서 한 40%에서 50% 정도가 이제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다음 그림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상 전립선은 저렇게 방광 밑에 한 20g 정도 이렇게 잘 이쁘게 모양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연세가 드시면은 이게 비대가 돼서 비대되어 있는 부분이 옆으로도 비대어지지만 가장 나쁜 게 방광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치받게 되는 게 문제가 돼요. 저게 저 좌측에 보시면은 이렇게 위로 방광 쪽으로 올라가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예. 그렇게 되면은 방광 자체가 근육이 비유가 되고 소변이 잘 안 나오니까 방광이 그쪽 우측에 있는 정상적인 방광의 그 두께 그는 얇지만은 이 좌측에 있는 그 방광의 두께는 두껍잖아요. 근육이 네. 비유가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치료가 안 되고 방치하는 경우에는 방광에 있는 소변은 전립선 요도를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는 네. 것이 가장 좋은데 이게 방광에 있는 소변이 신장으로 역류가 돼요. 그러면 압박을 이제, 하게 되고 예, 역류가 되는 거예요. 역류가 되면은 신장에 어떤 영향도 미치고 신우신염도 생기고 아무래도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은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역류가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날 수 있는 질환인데 저렇게 되기까지는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불편하면은 환자분이 제일 먼저 불편한 것이 이제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빈뇨, 그다음에 이제 소변이 잘 안 나오는 이런 배뇨 장애 증상을 주되게 나타내는 것이 바로 전립선 비대증입니다. 네, 그럼 대표적으로 일단 빈뇨라든지 이런 잔뇨감 같은 것들 얘기하셨는데요. 네, 조금 네. 더 구체적으로 자가 진단 방법은 그렇죠. 어떤 것이 전립선 있을까요? 비대증을 우리가 진단한 방법 중에 우리가 이제 7가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는 그런 잔뇨감이 있어요. 우리가 소변을 본 다음에 시원하게 그런 기분이 있어야 되는데 남아있는 그런 잔뇨감이 있어요. 이게 전립선 비대증의 첫 번째 증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변을 보고 나서 자꾸 다시 보게 되는 그런 빈뇨 증상인데 보통 성인이 소변을 볼 때 하루에 6번 정도 보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2시간 이내에서 한 3시간에 보는 게 정상인데 네. 2시간 이내, 1시간이나 1시간 반 이내에 보는 빈뇨 증상이 이제 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보통 영화관에 들어갔을 때 1시간 반짜리를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볼 때 끝까지 못 보는 상황, 한번 나가야 되는 상황, 네. 이게 이제 빈뇨 증상이고요. 그다음에 소변 줄기가 이제 이렇게 처음에 시작돼서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쭉 나와야 되는데 끊어집니다. 뚝뚝뚝 떨어지고 요건 좀 심한 증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변이 이제 참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소변이 이제 요의가 느껴지면은 화장실 가는 데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소변이 딱 마려운데 갑자기 마려워요. 네. 그럼 당황스럽잖아요. 그게 우리가 요구박 증상이라는데 참 힘든 증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변이 가늘게 나오고 그리고 나오지 않으니까 아랫배에 힘을 주고 그다음에 밤에 보통 깨서 소변을 보시는 분이 또 있어요. 야간요라고 하는데 한 번 정도나 하나도 안 깨고 보시는 게 가장 또 숙면을 하는데 좋은데 2번 이상 깨게 되면은 잠을 못 자요. 어르신들도 이제 깨서 또 주무시려면 하면 잠 안 오잖아요. 그쵸. 2번 깨면 잠 못 주무십니다. 그런 7가지 증상을 한번 이렇게 자기 답변을 해서 이게 이제 점수별로 7점, 7점 이상 되면은 증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녁에 수박을 드신다든지 그럴 때 한 번 깨는 거는 뭐 그럼 수박 드시는 거나 수분 섭취를 잘 제한하면은 그런 증상은 이제 좋아지는 거니까 일시적인 거고 지속적으로 야간뇨가 있고 계속 소변이 가늘게 나오고 잔뇨감이 있고 빈뇨가 있고 그런 증상이 계속 있다 그러면은 분명히 이건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건 비뇨기과 선생님한테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전립선 비대증을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 7가지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좀 잘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왕성화는 또 어떠세요? 여기 해당하는 게 몇 가지나 될까요?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서 당황스러운데 일단 영화도 잘 보고 있고 그러면 잠도 뭐. 잘 자고 있습니다. 예. 근데 괜찮은 거죠, 저는 일단 원장님? 30대니까 전립선 염에 대해서 좀 걱정을 나야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30대가 됐을 때 책상에 오래 앉아 있고 운전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아까도 회음부를 압박하는 그런 조건들이 전립선 염을 좀 악화시켜요. 그래서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일을 할 때 한 번씩 1시간 앉아 있으면 한번 엉덩이 들썩거려서 회음부에 압박하는 거를 좀 풀어주시는 거가 전립선 염을 예방하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럼 내일부터 이제 회사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나가서 산책도 좀 하고 예, 해야 좋습니다. 되겠네요. 그렇네요. 아무래도 우리 의지대로 또 배뇨 상태가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일상생활까지 곤란해져서 굉장히 무척 괴로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영화보다 갑자기 나가게 되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런 증상들이 또 시작됐거나 아니면 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빨리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실제로 전립선염이라든지 전립선 비대증 같은 질환이 있는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검사를 하게 되고 또 어떤 치료법들이 있을까요? 예, 지금 제가 7가지 증상을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좋은 또 방법은 소변 검사를 하고 소변을 보는 그 속도 검사가 있어요. 이제 비뇨기과의 병원에 가면은 이렇게 깔때기처럼 돼 있는 데다가 소변을 보면은 그 단위 시간당 속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단위가 밀리리터 퍼 세크, 초당 몇 밀리리터 보는지 속도가 나오거든요. 그게 한 20 정도, 20 밀리리터 퍼 세크 정도가 정상인데 그게 이제 객관적으로 뭐 10이나 5가 된다 그러면 뭐가 막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전립선 비대증을 의심해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립선 비대증하고 동반되어져 있는 아까 처음에 드렸던 전립선 암이 있는지 없는지 피 검사로 해서 그 몸에 전립선 암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는 게 있거든요. PSA라는 전립선 특이 항원 검사 이런 게 있는데 그게 4 이하면은 정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진짜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직장 수지 검사. 우리가 의사 선생님이 장갑을 껴서 직장을 통해서 전립선의 뒷면을 만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립선이 딱딱한지 말랑말랑한지 딱딱한 건 안 좋은 거고 말랑말랑한 게 좋은 거거든요. 암이 있다 그러면은 딱딱하게 만져지는 부분이 만져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의심하는 경우에
또 경직장 초음파 검사를 해서 또 영상을 얻어서 직장 수지 검사, 초음파 검사, 그다음에 소변 검사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서 전립선 질환을 이제 진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정말 또 이제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요도로 해서 내시경을 넣어서 한번 봐봐요. 그 사진이 있는데 네. 한번 봐보실까요? 정상 전립선은 저렇게 요도를 통해서 전립선 요도에서 방광으로 이렇게 탁 넘어갑니다. 동그랗게. 깨끗하네요. 정상 전립선 네. 이쁜 모양인데 만약에 비대가 되면은 저렇게 세 군데서 아래에서 양옆에서 이렇게 비대가 돼서 틈이 없게끔 만들어요. 네. 저 틈으로 소변을 보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네, 그렇죠. 저게 전립선 비대증을 확인하는 요도 내시경 검사입니다. 예. 그렇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위가 안 좋으면 위 내시경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예. 거와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내시경 검사를 하는 건가요? 그렇죠. 예. 내시경 요새는 카메라나 이런 내시경 장비들이 많이 발견이 돼서 요도에 그 가는 데로 통해서 그쪽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병변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우선적으로는 어떤 치료 방법들을 이용해서 치료하게 되는 건가요? 예, 일단 전립선 염하고 전립선 비대, 그다음에 전립선 암 치료 방법들이 다 틀립니다. 전립선 염은 주된 것이 항생제 요법하고 그다음에 전립선을 감싸주고 있는 그런 근육들을 풀어주는 근이완제, 그다음에 생활요법들, 그다음 물리치료들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이제 하게 되고요. 전립선 비대증은 약물요법, 그다음에 약물요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거가 70% 정도에서 해결이 되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비대되어 있는 조직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수술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전립선 비대 그 부분을 제거하는 수술적 방법. 그 수술도 아까 내시경 검사를 요도를 통해서 한 것처럼 전립선을 요도 내시경을 통해서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전립선 암인 경우에는 복잡합니다. 진단도 복잡하고 암인 경우에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요즘 아마 전립선 암 수술을 로봇으로 수술한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우리가 전립선 암 수술할 때 가장 그 힘든 그런 후유증이 발기부전하고 요실금이에요. 옛날에는 정말 많았는데 지금은 수술 술기나 그다음에 전립선의 그런 해박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발견이 돼서 전립선을 뒤에서 분포하고 있는 신경이나 혈관들을 다 보존하고 정말 암세포만 있는 전립선만을 딱 떼어내고 떼어낸 자리에다가 방광하고 요도를 바로 이어주는 그런 수술. 이게 이제 전립선 암 수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옛날에는 배를 열어서 개복 수술을 했는데 요즘은 복강경으로. 그래서 복강경으로 수술을 하다가 지금은 로봇팔을 이용해서 또 밖에서 선생님이 이제 그 콘솔에서 앉아서 이렇게 그거를 보면서 하게 되면 로봇팔이 정확하게 정교하게 그 떨어져 나가 있는 전립선에 있는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방광경부하고 요도를 이어주는 수술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제 이게 전립선 암의 수술의 가장 큰 근간이 되는 수술이고요. 그래도 이제 이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전립선에 그 막이 있습니다. 그 전립선 막 안에 국한되어 있는 국소암인 경우에는 우리가 수술적 요법을 적용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피막을 진행이 돼서 그다음에 림프절이나 이런 데로 전이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수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항암요법, 방사선 치료 이제 이렇게 해서 전립선 암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러한 치료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합니다. 박찬일 원장님과 상담 원하시는 분들 02-2000-495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장님 그런데요. 얼핏 전립선염이 전립선 암이 된다라는 얘기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실제로 전립선염과 그리고 비대증 그리고 이 암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실제로 연관이 있는 건가요? 우리가 위암, 위궤양이 우리가 이제 위암으로 되는 그 단계거든요. 그다음에 그렇죠. 간염도 간암으로 나는 단계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비뇨기과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그거를 한번 정말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네. 작용 기전이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전립선 염하고 비대하고 암하고 그래서 이게 전립선 염이 뭐 암으로 되거나 그런 어떤 그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별개의 질환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전립선 염이 걸리신 분들이 막연하게 혹시 또 이거 전립선 염
만성 전립선 염인 경우에 특히 그런데 계속 불편하고 그러면은 이거 계속 불편하고 이게 암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막연하게 이렇게 두렵고 불안감을 가지시는 분이 있는데 전립선 염하고 그럼 암하고는 별개의 질환입니다. 근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50세 이상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전립선 특이항원 검사를 해서 네. 그 수치가 정상인 거를 1년에 한 번 정도 확인을 해보시는 거가 조기 발견하는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그게 발견이 됐을 경우에는 또 그 치료 방법으로 잘 하게 되면은 우리가 5년 생존율이 90%에서 100% 이상이에요. 네. 거의 완치거든요. 근데 네. 이제 그게 이제 뼈로 전이가 된다든지 다른 그쵸. 어디 림프절로 간다 그러면은 또 애우가 굉장히 안 좋아요. 28%밖에 안 되거든요. 5년 내에 돌아가실 살아있는 생존율이 28%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전립선 암은 조기 진단. 그리고 전립선 암이 남성의 5대 암인 거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5대 암에 속하나요? 5대 암이에요. 아. 위암, 그다음에 폐암, 대장암, 간암 다음이에요.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는 전립선 암이 1위입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도 똑같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군요. 네, 굉장히 1년에 한 200% 정도씩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비뇨기과 의사들이 이 전립선을 굉장히 지금 많이 치료하고 그 다양한 방법들을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암을 걱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다가 검진을 받았는데 딱 암세포를 봤는데 굉장히 커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전립선 암 같은 경우에도 조기 진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검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립선 암 검사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증상이 사실 없어요. 전립선이라는 거는 그 안에 요도가 이렇게 지나가는 부분을 압박하지 않는 이상 특별히 배뇨 증상이 하나도 없어요. 무증상이에요. 네. 그게 무서운 거죠. 그렇죠. 근데 무증상일 때 조금 발견된 거를 그것만 딱 제거하면은 완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간단하네요. 간단하지. 조기에 발견하면은 정말 우리가 크게 어떤 수술 범위를 하지 않고 정말 후유증이 없이 이 전립선이라는 조직이 굉장히 그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전립선에 있는 부분에 뒤쪽 부분으로는 그 척추신경에서 음경으로 가는 신경 다발이 글로 지나갑니다. 혈관도 지나가고. 예. 근데 그 전립선 암을 수술하는 데 있어서 그게 국소암이 아닌 경우에 있어서 그게 침범한 경우에는 그 혈관이나 신경을 손상을 입힐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발기부전하고 요실금 증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전립선 밑에 관략근이 또 있지 않습니까? 관략근을 잘 보존을 하는 게 중요한데 그게 손상을 입히게 되면은 이제 요실금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조직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그 전립선 내에 국한되어 있는 건지 딴 데로 갔는지 알기 위한 CT 검사나 MRI 검사를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전립선 암의 그런 분화도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병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이제 치료를 이제 결정하게 되는데, 그러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조기 진단하는 방법들, 피 검사, PSA 하는 검사들, 1년에 한 번씩 직장 수지 검사해서 만져보는 검사들, 필요하면은 이제 초음파 검사해서 확인하는 방법들, 이 세 가지가 조기 검진하는 데 주된 방법입니다. 네. 또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암세포가 다른 데로 전이가 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해 주셨잖아요. 네. 이 얘기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해볼까요? 암세포가 이제 딴 데로 전이되는 가장 큰 그런 장기가 뼈예요. 네. 뼈로 전이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꾸로 어디 갑자기 어르신이 골절이 돼서 검사를 하다가 예. 전립선 암이 또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제 전이된 암이거든요. 그래서 원발 암을 이제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원인 모르게 암이 침범이 되면은 이제 거기 골절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골반각 내에 있는 암이 침범하게 되면은 이제 근처에 있는 직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방광이라든지 이런 데 침범하게 돼서 그런 배뇨 증상이나 이런 건 증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럼 원장님, 암 치료와 수술의 단계, 그리고 수술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전립선 암은 우리가 전립선 암을만 제거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해박적으로 방광하고 전립선하고 요도가 있는데 전립선을 떼어내고
그다음에 방광하고 전립선을 이어주는 거가 가장 좋거든요. 네. 근데 암만 제거하고 그 주변에 있는 혈관이나 신경을 보존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배를 열어서 방광을 열고 그다음에 전립선을 떼어내고 방광하고 요도를 이어주는 수술을 이제 했었습니다. 이제 개복 수술로 인한 전립선 암 수술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더 기술이 발달하면서 복강경으로 해서 이제 복강경을 넣어서 이제 전립선을 제거하고 이어주는 수술을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2005년도부터 이제 개발되어 있는 로봇팔을 이용해서 정교하게 네. 신경하고 혈관을 보존하고 관략근을 보존하고 전립선만 떼어내서 이어주는 수술로 지금은 한 전체 전립선 암 수술 중에서 50% 정도 이 로봇 수술로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수술의 조건은 전립선 암이 전립선에 국한되어 있는 국소 전립선 암이나 그 전립선을 싸고 있는 캡슐을 잠깐 넘어간 그 정도의 우리가 스테이지 1, 2 정도까지를 수술을 할 수가 있고요. 스테이지 3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스테이지 4인 경우에는 이제 전이 된 경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호르몬 요법이나 그다음에 그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를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1기, 2기, 스테이지 1, 2, 1기, 2기는 우리가 예후가 좋아요. 90%에서 100%의 그 생존율이고, 네. 그다음에 스테이지 3나 4인 경우에는 이제 5년 생존율이 28% 정도 됩니다. 예. 네. 또 이렇게 증상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달라지니까요. 이런 네. 법들도 잘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앞서 알아봤던 이런 각종 전립선 질환들이 있을 경우에는 또 다른 기능 장애도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성기능 장애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들이 많으신데 네. 발기부전 등 이러한 성기능 장애를 호소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전립선 질환, 뭐 비대, 암, 염 있었을 경우에 발기부전으로 되어 가능성은 82% 정도. 굉장히 높네요. 전립선 염 환자가 예. 발기부전을 발기부전을 물어보면은 100명 중에 82명이라는 얘기죠.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립선이라는 거는 그 성기능하고 배뇨 기능을 다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자율신경계와 신경과 혈관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성기능하고 배뇨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발기부전인 경우에 전립선 이 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2배예요. 그러니까 서로 밀접한 관계고, 그래서 약도 발기부전 치료를 하다 보니까 전립선 비대증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약이 같이 요새는 좀 그런 여러 가지 이렇게 영향을 주는 약으로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전립선 비대증 약을 먹었더니 발기부전이 좀 좋아지는 경우, 거꾸로 발기부전 약을 먹었더니 전립선에 대한 질환이 좋아지는 그런 약물요법도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실제로 이 전립선의 기능 때문에 아무래도 전립선 질환과 이 성기능 장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긴 하겠네요. 그러네요. 네, 저희 잠시 후에 광고를 본 후에요. 전립선 질환을 동반한 증상들과 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치료와 치료법들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토요명이 건강 스페셜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중장년층 남성들의 흔히 발생하는 전립선 질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방송을 보시다가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02-2000-4959로 전화 주시면 박찬진 원장님과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전립선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네.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 염에는 그러면 어떤 치료가 가장 효과적일까요? 전립선 염의 주된 그 치료 근간은 항생제, 그다음에 전립선을 감싸주고 있는 근육을 풀어주는 근이완제, 뭐 이런 것들을 약물요법으로 주로 하게 되고요. 전립선 염은 염증이기 때문에 수술 같은 건 안 합니다. 근데 이제 비대증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비대되어 있는 조직이 그런 전립선 요도를 압박해서 생기는 증상이기 때문에 그 전립선 그 조직들을 적게나 그런 그 압박하는 그런 그 압력을 풀어주는 그런 수술적 방법이나 약물요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 이제 증상이 있을 때 바로 수술하는 건 아니고요. 전립선 크기를 줄이는 약이 있어요. 그거는 6개월이나 1년 먹으면은 한 50%로 줄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전립선을 압박하고 있는 압력을 풀어주는 약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먹게 되면 한 2주 정도 있다 증상이 호전이 되는데 예. 그렇게 해서 보통 초기 증상들, 그다음에
그런 증상인 경우에는 이제 약물요법으로 충분히 이제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 만약에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 심해서 급성 요폐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삶의 질에 영향을 지대하게 미치는 그런 상황들, 네. 밤에 뭐 한 3번, 4번 깨시고 힘들겠어요. 잔류가 한 100cc, 200cc 나와서 항상 아랫배가 그냥 힘들고, 그다음에 조금 약주 드시면은 소변 양이 많아지면은 그 화장실에 가서 한 10분 정도 이렇게 막 용을 쓰시고, 그런 상황이 되면은 이제 소변이 바깥으로 못 나오게 되면 역류가 되거든요. 그거는 수술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경우에 또 방광 결석도 생길 수가 있어요. 드물게 결석이 네. 생겨요. 소변이 안 나오면은 그 부분에 결석이 형성이 돼서 그게 이제 그런 방광 결석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위에 있는 콩팥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술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방광도 보호를 해야 돼요.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경우에는 방광이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방광 근육이 비유가 돼요. 그러면 이제 그게 한번 딱딱해지고 비유가 되고 방광 그 주머니가 두꺼워지고 그다음에 경화가 되면 안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제 방광 그 저장장애 증상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구박 증상, 그다음 빈뇨 증상들, 야간뇨 이런 증상이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과민성 방광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방광이 과민해져요. 그런 증상들이 이제 만약에 전립선 비대증으로 오는 2차적인 증상이라고 그러면은 원인 질환인 전립선 비대를 제거해 주는 거가 초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전립선 비대 조직을 제거하는 수술 방법을 이제 하게 되는데, 한 30년 전에는 요도 내시경을 통해서 이렇게 굴렁쇠처럼 돼 있는 부분을 이렇게 칼로 이렇게 퍼서 긁어낸 거고 긁어내서 수술을 했어요. 조금씩. 소파술 하듯이. 예. 그러면 피가 엄청 나요. 네. 그리고 일주일 입원해야 되고 너무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술 방법으로 이제 했기 때문에 이제 너무 환자 입장에서는 힘들고, 그 다음에 한 10년 전에 레이저로 방법이 이제 개발이 된 거예요. 네. 레이저를 이제 하게 되면은, 레이저를 쏘게 되면은 출혈 없이 그 비대되어 있는 조직만 제거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레이저가 이제 개발이 됐고, 최근에 또 개발이 되어 있는 거는 이제 그거를 이렇게 제거하는 게 아니라 네. 전체적으로 통으로 이게 박리를 해서 이쁘게. 네. 그러니까 정상적인 전립선 조직은 놔두고 그다음에 비대되어져 있는 그런 그 그걸 조직만. 아데노마라고 하거든요. 그것만 딱 떼어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몸에 문제 없고 조직 네. 그리고 재발 안 되고, 그 방법이 홀랩 수술이 이제 지금 많이 이제 진행이 홀랩 되고 있고, 수술이요? 이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전립선 비대증에 가장 표준 치료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런 홀럽 수술을 어떻게 하게 되는 건가요? 동영상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내시경을 통해서 방광을 이제 들다봐요. 이렇게 방광을 쫙 들어가서 이제 봅니다. 그러면 네. 이제 비대되어 있는 조직이 오른쪽에 왼쪽에 이제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저게 레이저가 조사를 하게 되면은 그 예. 부분이 출혈 없이 싹 박리가 돼요. 박리라는 것은 이렇게 떨어뜨린다는 말,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저기 빨간 부분이 정상적인 전립선 조직, 저기 하얀 부분이 아데노마, 전립선 종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떼어내요. 그리고 그걸 방광에 넣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게 분쇄를 해서 바깥으로 빼내주는 방법이죠. 네. 이 수술은 정말 해부학적으로 전립선 조직, 정상적인 조직은 놔두고 비대되어 있는 조직만 제거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일단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최소화되고 출혈이나 그런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전립선 비대증 수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보니까 훨씬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이런 치료는 어느 정도 받아야 호전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이 수술은 한 번만 하는 거예요. 전립선 비대가 오는 경우가 30대, 40대부터 비대가 이제 되거든요. 그게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50대, 60대예요. 그러니까 커져 있는 거가 하루 이틀에 커져 있는 게 30년, 40년 동안 커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 비대된 조직은 30년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분이 연세가 70대 되신 분이 수술을 했다 그러면은 100살 때 수술하게 되겠죠. 그래서 한 번 정도로 하게 되는데 정말 또 재발하는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당뇨병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좀 복부 비만이나 이런 좀, 그다음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하고 나서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동물성 지방 섭취를 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재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서 또
그 동물성 지방 섭취를 많이 하는 분들한테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야채, 신선한 야채나 그런 음식을 많이 드시면은 전립선이 재발되는 것을 또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네, 또 앞서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발기부전증 확률이 2배가 된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이 발기부전이란 건 정확히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말 그대로 이제 발기부전이죠. 발기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발기가 되려면은 이제 일단은 이제 팽창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강직도가 유지가 돼야 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이제 일정한 시간 동안에 이제 그 상태를 유지하는 상황을 못하는 경우를 우리가 발기부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발기부전은 나이 30대에서 발기부전을 한 번씩 경험하는 거는 한 2분의 1 정도. 40대, 50대에서는 조금 좀 올라가고요. 최근에 스트레스나 어떤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기부전이 또 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저희 일례로 저희 임상에 제가 보면은 30대, 40대 분들이 발기부전이 있어서 약물 처방을 하러 오시는 분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은 요새 취업난이라든지 뭐 스트레스들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경쟁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 몸에 발기가 되는 그런 조건들은 부교감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편안할 때, 좀 행복할 때, 그럴 때 발기가 잘 되거든요. 그러지 않은 상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자율신경계나 이런 정서적으로 이렇게 잘 안정화시켜주는 것이 발기부전을 좀 젊은 사람들이 한테는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발기부전의 근본적인 원인이 또 뭐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다라고 했는데 네. 구체적으로 또 어떤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있을까요? 발기부전의 원인 중에 제일 많은 것이 당뇨병이에요. 당뇨. 당뇨로 인해서 없는 사람이 이제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발기부전 가능성이 5배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거가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전립선염,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암인 경우가 2배에서 많게는 8배 정도.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고혈압, 뭐 고지혈증 이런 증상들에 의해서 발기부전의 그런 원인 질환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흡연이 사실 또 굉장히 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임상에서 보면은 젊으신 분이고 좀 뚱뚱하신 분한테 제가 해드리는 거는 딴 거 안 합니다. 다이어트하고 흡연, 금연. 흡연을 중지하고 금연하게 되면 3개월만 하면 돌아와요. 돌아옵니다. 예.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음주를 좀 절제하고 금연하게 되면은 이제 발기부전은 이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고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정밀 검사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그다음에 혈액순환 장애, 비만, 노화 이거를 가만히 보면요. 다 혈관에 문제가 있는 경우예요. 혈관이 건강하다는 것은 음경으로 가는 혈관이 건강하면은 발기력이 잘 유지가 되거든요. 그게 안 되는 상황들, 흡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피하면은 발기부전의 원인을 좀 미연에 좀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런데 원장님 이렇게 발기부전은 어떻게 하면 또 진단이 가능할까요? 어떤 기준이 있나요? 발기부전의 진단은 본인이 잘 알아요. 근데 사실 주관적인 게 사실 많습니다. 그다음에 또 파트너에 따라서도 틀릴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발기부전에 대한 그 설문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점수를 이제 내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또 검사를 하는 거가 이제 음경의 이제 혈관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초음파로 봐서 그 동맥이나 정맥의 혈관의 건강도를 볼 수 있는 검사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청각 발기 유발 검사라는 게 있어요. 남자 성인은 이 시각적인 성적인 거에 대한 반응이 빨리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성적인 그런 영상을 보여주고 한 30분 이내나 1시간 동안에 그걸 모니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음경에 대한 반응을 조사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발기부전을 진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다양한 전립선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또 가장 중요한 게 생활관리법이잖아요. 예. 평상시 어떻게 생활할 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많은 질환들이 또 고쳐지거나 좀 나아질 수 있는데 이러한 전립선 질환은 어떤 생활을 잘 지키고 해야지 좀 좋아질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 발기부전, 그다음에 전립선 질환의 원인 질환이
대사성 질환이거든요. 당뇨병, 고혈압, 네. 고지혈증. 그거를 미연에 방지를 하고 그다음에 복부 비만이 있는 경우에는 복부 비만을 없게끔 하고 그다음에 잘못되어져 있는 습관들, 흡연, 그다음에 이제 과도한 음주 이런 것들을 절제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 몸에 그 음경으로 가는 혈관이나 신경들을 잘 보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발기는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제 식이요법들 이제 야채를 많이 드신다든지 적절한 운동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과체중인 경우에는 자기 이상적인 키에 맞는 체중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체중 관리를 하게 되면은 젊으신 분들인 경우에는 다 돌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원인 질환이 있겠죠. 그거는 이제 저 같은 사람한테 와서 이제 네. 진료를 이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실제로 전립선 질환이 있는 경우에 여러 가지 치료 사례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원장님,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 사례들이 있었을까요? 발기부전에 이제 제가 최근에 경험했던 거를 이제 말씀을 잠깐 드리면은 이분은 이제 53세신데 당뇨 조절이 안 돼요. 당뇨 조절이 안 되고 생활 습관을 보니까 담배를 하루에 2갑 피시고 네. 그다음에 당뇨 수치를 보니까 혈당 혈당이 300 정도. 그다음에 혈당화색소라고 하는 그 당뇨가 잘 조절되고 있는 수치가 있거든요. 예. 그게 10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제가 일단 약물요법으로 우리가 이제 발기 유발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처방을 해도 잘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경우에는 이분이 53세시기 때문에 성생활도 사실 이분한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음경 임플란트 수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해서 지금 이제 치료 중에 있는 경우인데 정말 안 되는 경우에는 그런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또 30대나 40대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 염도 많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병원을 찾게 되잖아요. 네. 이렇게 전립선 염 때문에 이렇게 병원을 찾는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 전립선 염 질환이 외래에서 오는 경우가 전체 25%에 많아요. 그래요? 전립선 네. 질환은 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전립선 염이 굉장히 정서적인 거에도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환자를 보면은 어떤 분은 똑같은 상황인데도 어떤 분은 느끼는 거가 틀려요. 성격하고도 네. 연관이 굉장히 소심하고 그다음에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까칠하다 그러는 건 좀 표현이 그런데 예민한 경우에 예민한 경우에는 전립선 염 증상을 굉장히 잘 느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제가 안정화를 시켜드려요. 정서적으로 좀 행복한 일을 하라. 일을 많으면 좀 쉬어라. 그렇게 해서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목욕을 한다거나 반신욕을 하게 되면은 좀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온수 자욕 같은 것도 이제 하게 되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 저는 사실 약물요법으로 하는 경우는 사실 조금 좀 그렇습니다. 근데 세균성이 있는 경우에는 약물요법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가끔 이제 성병에 관련된 것도 나타나긴 하는데 그거에 대한 약을 또 투여하게 되면은 증상은 많이 호전이 됩니다. 그래서 전립선염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질환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뭐 전립선 암이 된다든지 나쁜 거는 아니고요. 어느 시간이 지나면 또 저절로 치유가 더 돼요. 네.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면서 40대, 50대 되면 전립선 염으로 오는 경우는 드물어요. 가장 많을 때가 30대.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인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전립선 염이 잠깐 왔다가 지나갑니다. 계속 있는 증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가끔 이걸 자살 충동까지 느끼는 분도 가끔 있어요. 우울증으로. 이것 그런 때문에요. 경우는 이제 항우울제나 이런 것들을 해서 좀 사람을 캄다운 시켜서 이제 네.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얘기해 준 것처럼 정말 개인적인 성격이 많은 영향을 미칠 것 많이 같은데요. 미치죠. 그렇다면 이렇게 전립선염을 치료하는 기간도 굉장히 사람마다 달라지겠네요. 보통 우리가 평균 한 4주에서 6주 정도. 좀 일반적으로. 오래 걸리죠. 전립선염이 아까 해부학적으로 전립선을 감싸주고 있는 그런 막이 있거든요. 그게 우리가 약을 먹으면은 피를 통해서 우리 몸으로 퍼져야 되는데 그 막 때문에 잘 침투가 안 돼요. 그래서 저용량으로 우리 혈중 농도를 계속 유지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게 한 4주에서 6주 정도 약을 먹습니다. 오래 먹습니다. 네, 그렇게 먹게 되면 이제 좋아져요. 많이 좋아집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렇게 전립선 비대증 같은 경우 50대에 많이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치료 기간을 받고 치료를 받게 되나요? 전립선 비대 약물요법인 경우에는 이제 보통 2주 정도로 해서 2주 먹게 되면 벌써 시원해지거든요. 자, 전립선 크기가 이제 크기가 20인 경우에서 전립선 크기가 20이 정상인데 네. 한 30 이하인 경우에는 약물요법으로 거의 해결이 됩니다. 작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전립선이 커서 50, 60 이렇게 커서 있는 경우에는 수술적 요법으로 가게 되는데 그건 수술을 해야 되는 거고 약물요법인 경우에는 보통 한두 달 정도면 증상 호전이 와요. 편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1년, 2년 약을 먹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약에 대한 반응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약을 또 증량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또 약을 좀 바꿔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이 강한 약이 있고 또 그다음에 방광 기능을 또 좀 좋게 해주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과민성 방광에 관련된 약도 쓰기도 하거든요. 그걸 좀 종합적으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한 뭐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면은 거의 삶에 그 불편함이 없이 소변 보는 데는 좀 많이 회복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원장님 이렇다고 하면 이제 전립선염이나 전립선 비대증을 치료를 잘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재발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랬을 때는 또 어떤 치료 방법을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재발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좀 주의사항을 잘 지키는 게 좋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건 식이요법입니다. 네. 복부 비만이 있는 분은 이 전립선이 골반각 내에 있는 거기 때문에 복부 비만이 있으면 그 압력이 바로 작용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허리 인치를 좀 줄이는 방법이 가장 좋고요. 배가 이렇게 막 나오고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경우에 약을 먹는 거는 약 먹는 것뿐만의 효과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우리가 슬림하게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동물성 지방을 절제하는 방법입니다. 전립선에 좋은 음식은 콩이 참 좋습니다. 콩. 두부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면은 전립선의 질환들을 많이 예방할 수가 있다고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육류성 식품들을 섭취하는 걸로 굉장히 많이 줄여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부자병이에요, 사실. 전립선 비대증은 잘 사는 나라한테 생깁니다. 선진국에서는 되게 많습니다. 유럽은 뭐 전립선 비대증 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유럽화돼요. 근데 그건 뭐냐면은 잘 먹어서 그래요. 좀 덜 드시고 좀 슬림하게 하고 그러면은 전립선 비대증을 조금 증상을 많이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전립선에 비만이 왔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맞습니다. 예. 실제로 아까 전에 직장 그 수지 검사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저는 또 아무래도 여자이다 보니까 이게 어떤 검사인지 정확하게 좀 어떤 식으로 되는 건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조금 이 검사를 하게 되면은 조금 좀 민망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검사입니다. 의사 선생님의 요 검지죠. 예, 검지로 해서 이렇게 만질 수가 있어요. 여자분들 이제 산부인과에서 내진하듯이 직장을 통해서 전립선의 후면을 만질 수가 있습니다. 후면을 이렇게 만지면은 전립선이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만져지거든요. 근데 어느 부분이 딱딱해. 그거는 전립선 결석이 있다든지 전립선 암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원인 질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초음파 검사를 해서 그걸 비교를 해요. 그러면 이제 이 전립선을 손가락 하나로 검진이 되는 거예요. 암을 진단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정말 중요한 검사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전립선 전체를 만지지는 못하죠. 직장을 통해서 전립선 뒷면만 만지잖아요. 근데 다행히 전립선 암 호발 부위가 뒷면이 75%예요. 앞면은 별로 안 생겨요. 그래서 이 뒷면을 잘 만짐으로 해서 전립선 진단을 전체 전립선 암 중에서 한 75% 정도를 우리가 진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또 앞서 이렇게 전립선 비대증이나 전립선염이 생기는 이유 중에서 식이요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육류성 식품들을 많이 먹을 경우에 이런 증상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셨는데 또 앞서 전립선 암도 선진국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난다고 하셨어요. 이런 게 다 연관성이 있는 거겠죠? 남성암 1위입니다. 선진국은. 근데 거기서도 다 복부 비만, 그런 분들이 많이 생겨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추고, 그다음에 복부 비만도 없게끔 하고 그런 방법들을 지금 많이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5위지만은 언제 4위, 3위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복부 비만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경각심을 갖고 이제 이렇게 잘 하시면은 우리가 건강하게 우리가 사실 수가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네. 실제로 네. 이렇게 그래도 조기 진단만 잘 된다라고 하면 이 전립선암도 완치율이 아주 높고 그리고 좋습니다. 건강하게 아주 생활하실 수 좋습니다.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박찬진 원장님과 함께 중장년층의 남성들의 흔히 발생되는 전립선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전립선 질환이 있거나 이런 배뇨 증상이 있었을 때 실질적으로 비뇨기과 가는 그런 퍼센테이지가 10명에 한두 명밖에 안 돼요. 나이가 먹으면 그러려니 하고 안 가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나이가 50세 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7가지 증상 중에서 자꾸 소변을 깨고 그다음에 불편하고 그다음에 발기력이 옛날 같지 않다. 그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검사를 하시면은 우리가 조기 검진을 하게 되면은 완치까지 되거든요. 근데 시기를 놓쳐버리면은 또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비뇨기과 의사 선생님하고 친해지는 방법을 중년 남성은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건강 스페셜 토요 명의는 오늘 중장층에서 많이 나타나는 전립선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박찬진 원장님 나와주셔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릴 시간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의료 정보에 대한 제공일 뿐 의료 정보에 대한 과시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모든 치료에는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